네, 안녕하십니까. 조원장입니다. 초급 한문강독 계몽편이죠. 이번 편 계몽편의 지편인데요. 수편, 천편에 이어서 세 번째 이제 지편의 두 번째 강의인데요. 실제 이제 지편에 남아있는 부분은 전체적 양은 많지는 않지만은 내용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해야만 할 것 같아가지고 오늘 하게 되는 영역하고 다음 요 지편의 마지막 남은 부분은 양은 얼마 안 됩니다만은 오행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행뿐만 아니고 오행의 상생, 상극의 법칙까지 논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예전에 어린 아이들이 배우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이지만은 우리 성인 학습자들을 위해서 다음 시간 1시간 정도는 오행만 가지고 그 오행과 그리고 오행에 의한 그 법칙이죠. 상생, 상극의 법칙에 관한 다음 편을 따로 1시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앞에 남아있는 부분을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될 텐데요. 지금 지편에 남아있는 부분은 다름이 아니고 보자, 이제 화면을 넘기고요. 남아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인간들의 역사, 특히 이제 문명의 역사입니다. 문명의 역사, 초기 국가를 만들고 하여튼 정치적 행위를 하기에 앞서서 행정적으로 그 나라의 그 경계를 짓고 그리고 도시를 건설하고 문명을 건설하는 그러한 과정들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은 내용은 얼마 안 됩니다만은 각자 인간 문명의 역사, 국가가 어떠한 모습으로 만들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지 성왕이 회개와 분지하여 건방설도 하시니. 자, 고지 성인이니까 옛날의 성인인데 이때 말하는 성인은 상고시대 때입니다. 상고시대 때 사망오제가 출현하던 시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성왕이라 할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대부분의 사서들은 유가적 입장에서 역사도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제사백가 시대 이전에 남아있던 다양한 분야의 사상의 유파에서 유가가 승리를 함으로써 유가적 입장에서 거의 한 2000년 이상을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유가적 관점, 유교라기보다는 유가적 관점에서 추존한 것이죠. 추정해서 그렇게 우리가 받들어 모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고시대 때, 고대 때 아주 이제 도덕적이고 아주 지혜롭고 그리고 충항할 만한 높은 덕을 지닌 그런 성인들, 그런데 이제 천자의 반열에 올라 있는 그런 존재로 인식한 사람들을 성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성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자, 복희씨, 그 다음에 염제, 염제 신농씨라 그러죠. 그 다음에 헌원황제 이렇게 해서 태호복희씨, 뭐 소호 금천씨, 그 다음에 염제 신농씨, 헌원황제씨 이렇게 이야기하고 갔는데 이런 사망오제들, 그 다음에 특히 사망과 함께 오제 요임금, 순임금, 그 다음에 이제 우임금, 그리고 상나라를 세운 당임금, 그 다음에 이제 주나라를 세운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무왕이지만 그 어떤 주나라를 세우게 됐던 계기가 비롯된 것은 이제 문왕 때부터죠. 그래서 이제 주나라 문왕, 주나라 무왕까지 해서 추존해서 이제 고대의 성왕이라고 이제 추존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복희씨, 염제씨, 황제씨, 그 다음에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상나라 당왕, 당임금, 그 다음에 주나라 문왕과 그 다음에 무왕까지 해서 성왕으로 이렇게 추존해서 받들죠. 그래서 앞에 이제 고지성인이라고 했으니까 옛날의 성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 성인들이 나라를 처음 세우고 나서 이제 자기의 땅이죠. 자기의 땅이 얼마만큼 되는지 영역을 긋고, 그죠? 영역을 긋고, 그 영역 안에서 또 적게 다스린 사람들의 공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의 지분을 인정해줘서 이 나라 안에서 영역을 경계를 획정한다고 하죠. 그래서 실제 그거 가지고 우물정자가 나옵니다만은 초기 때 주나라 때 보면 그 정전제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수입을 위해서 땅을 나누어 주고 나중에 어떤 세금을 받는 형태를 정전제라고 초기에 정전제라고 하는데 아무튼
전체 땅을 이렇게 선을 그어서, 그래서 이 글획이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 글자 중에 여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림화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림화로도 쓰고, 이렇게 그림화로도 쓰는데, 아래쪽에 이렇게 한일로 쓴 것들은 또 그림화와 함께 그따의 글획, 요 딱 땅을 경계를 긋는 거죠. 실제 준할 때 생긴 이제 정전법은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돈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도 돈이 필요하듯이 한 가정의 살림살이도 돈이 있어야 되지만 나라의 살림살이도 돈이 있어야 되죠. 그렇다 보니까 함부로 빼줄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법을 만들어서 모두가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게 되는데, 초기 때 나타난 토지제도, 토지개혁 제도이지만 그 토지제도가 곧 수입을 거두기 위한 제도거든요. 그래서 정전법이라서 우물정자로 해서 영역을 9등분으로 나누고, 각자 또 밖에 있는 8지역은 각자 농사지어서 가져가기로 하고, 가운데에 있는 요 지역을 공동으로 경작해서 여기서 나오는 산출, 내는 소출을 이제 세금으로 바치게 한 게 이제 정전법의 요지인데, 그 정전법처럼 이쪽에 땅을, 영역을 그어서 이제 봉토라고 하죠. 봉건제니까 그 제후들한테 땅을 나눠줄 때도 경계를 긋고요. 그 땅을 그어야 되죠. 그 다음에 세금 문제도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림할 때 이제 분야라고 했으니까 야가 이제 원래는 주인이 없던 땅, 이제 들판이겠죠. 자, 땅을 그어서 분지. 자, 이 땅을 나눌 짓자, 나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글자가 그림 화자인데, 이것도 그림 화자고, 그 다음에 읽은 칼도로 써서 이제 글획이라고 씁니다만, 이 그림 화자가 예전에는 획으로 읽을 때는 같이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획야 분지하여. 그 외에도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림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이나 아니면 색채를 써서 사물의 형상이나 이미지를 종이 등과 같은 그런 평면 위에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뭐 자기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매우 아름다운 광경, 경치 같은 것을 그리기도 하고, 또 그런 것을 또 비유해서 또 그림 같다라는 표현도 쓰죠. 그래서 그림에 관한 그 동사, 그리는 행위가 우리가 그리다라는 말이 있죠. 그리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한 글이도 있지만은, 자, 일정한 부분을 강조하거나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선이죠. 줄을 긋는 것을 이제 긋다고 하죠. 긋다고 하는. 이 긋다고 하는 행위 자체가 비슷할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행위적으로는 좀 다릅니다. 다르고. 그래서 우리 보면 선을 긋다와 선을 그리다는 다르죠. 선을 그리는 것은 그냥 선을 그리는 행위의 중점이지만, 선을 긋다 하면 뭔가 나누는 행위죠. 자, 그래서 요 글획까지 가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회화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회화. 요 회자, 요것도 그리다는 의미로 쓰죠. 그리다는 의미로서 그림회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회화라죠. 회화. 미술이라든지 그림 그리는 것을 단적으로. 그래서 이 회화는 뭐 여러 가지 선이나 색채를 평면상 이제 형상으로 그려내는 건데, 기본적으로 요 회는, 요 회, 이제 그림 회자는 그냥 그림이 아니고, 이제 바탕이 좀 다르죠. 뭐 천이나 비단이나 그런 곳에 천에 그리는 것, 캔버스라고 하죠. 천에 그리는 것을 이제 회라고 합니다. 회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요 도자도 원래 도면할 때 그림 도자죠. 그림 도자인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토목 건축, 뭐 설계도처럼 그러한 제도기를 써서 기하학적으로 이제 나타내는 그림을, 자, 요 그림 도자라고 쓰죠. 근데 이 그림 도자의 의미는, 이 글자는 이렇게 보면 왜 설계도냐. 자, 요 글자는, 우리 건축 구조물 궁전이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그 신전 있잖아요. 피라미드와 같은 그런 신전들의 모양을 위에서 쳐다본 모습입니다. 위에서. 그러면 옆에서 쳐다볼 것 같으면, 자, 실제 이제 이러한, 경계나 담장이 있겠죠. 담장이 있으면, 자, 왼쪽 옆에서 쳐다봅시다. 그러면, 자, 피라미드와 같은 재단이 있으니까 이러한 구조물이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또 계단이 있을까 하면 계단이 있고, 또 입장하는 회랑이 있고, 그리고 저 모시는 사람들이 기가하는 공간이 있을 겁니다. 자, 전체 모습은 요 담장을 둘러싸 있는 거예요. 담장을 둘러싸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피라미드 구조와 같은 이러한 형태의 건축물을 자, 위에서 쳐다본 모습입니다. 위에서 쳐다보면 자, 이런 모습이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되겠죠, 그죠? 이런 모습이. 그래서 이 도자는 도면 설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여기 있던 여기 거주한 사람들은 이 재단이 있고 피라미드와 같은 재단이 있고 또 죽은 자들을 모시는 무덤을 모시는 그러한 공간이기 때문에 아무나 침입할 수 없죠. 자, 그런데 여기서 담장이 없고 이 모양 담장이 없고 그냥 주위에 그냥 산이라든지 있는 요 모습을 우리 비루하다 할 때 누추하다 할 때 이 모양으로 쓰는 거죠. 비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그리고 요 오른쪽에 나타나는 요것도 이제 재단단이라고 그러죠. 재단단. 그래서 오른쪽에 나타나는 요 모양도 저 위에 있는 요 재단의 모양입니다. 재단. 자, 위에 이걸 머리 두니까 높은 곳이란 뜻이고, 여기 회자인데, 회자가 여기 피라미드와 같이 이제 무덤이라든지 아니면 재단이라든지 건축 구조물입니다. 구조물을 이렇게 쌓았다는 뜻이에요. 또 차니까. 자, 요 자체가 이제 원래 이제 미들 단자거든요. 미들 단이라고 하거든. 미들 단자. 미들 단자인데, 이 쌓은 재단이 흙으로 쌓았다고 해서 이제 재단단이라고 해요. 흙을 가지고 쌓아 올린 재단. 그래서 집 구조물을 좀 높은 곳으로 쌓아서 높은 곳에 올린 집을 이제 당이라고 그러죠. 당이라고 하는 집은 기본적으로 평면 일반적 가장 밑에 있는 길에 있는 일반적인 위치에서 지은 게 아니고 약간 구조물 자체를 촉대를 쌓아서 그 위에다가 짓는 집들을 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높이가 높죠.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그 신화에도 나오죠. 보면 뭐 태백산 신단수에 우리 그 양곤신화에 나온 거 보면 이제 박달나무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박달나무 단 할 때도 나무목에다가 이런 모양을 쓰죠. 이게 박달나무 단이라고 하죠. 박달나무 단. 그런데 실제 여기 보면 재단이라고 그랬죠. 여기 이제 믿음의 공간입니다. 믿음의 재단, 믿을 단자지만은 그 자체가. 그래서 실제 그 고구려 시대 때까지 그 임금들의 무덤을 보면 전부 다 피라미드 구조, 돌로 쌓아서 적석으로 돌로 쌓아서 피라미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 맨 위에는 흙을 가지고 놔놓고 그 위에다가 그 나무를 심어 놓죠. 신목이라고 해서 나무를 심어 놓는데 이 나무의 의미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것 있죠. 하늘과 땅을 서로 연결한다. 자, 그래서 나무 자체가 땅에 있으면 나무가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럼 밑에는 뿌리고, 자, 위에는 가지가 있겠죠. 여기서 나타나는 글자가 나무인데 항상 이야기하듯이 이제 그러면 사람의 인체 부여에 있는 그죠? 어떤 마디와 마디를 연결하는 거죠. 사람의 눈도 왜 눈목이냐? 바깥 세상과 사람 안 세상을 연결한다는 거죠. 그 두 세계를 연결하는 역할, 그리고 연결하는 지점을 이제 목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도 목하면 어떤 길과 어떤 길이 만나는 것을 이제 목이라고 하죠. 이처럼 나무목도 땅의 세계와 지하의 세계와 지상의 세계를 연결해 주는 거고요. 또 이처럼 피라미드 맨 위에다가 나무를 심어 놓은 이유도 산자와 죽은 자를 연결한다는 의미가 있고, 무당들이 대나무를 흔들고 신을 강림하게끔 불러내는 그런 행위 자체도 신과의 서로 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도구로서 나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글자들이 다 여기서 나와요. 자, 아무튼 관련 글자들에서 알아봤고요. 그래서 회귀하니까 들야자가 나오는데, 이 들야자에 관한 내용도 실제 설문해자야, 지난번에 우리 맨 처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처음 시작을 할 때 한자 알로보기 맨 처음에 부수 글자를 배울 때 멀경자 할 때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언급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멀다라는 이야기. 멀다라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이 구조 자체가 아까 그림 도면할 때도 큰 나라국 에오살 위 여러 가지 이름이 부릅니다만은 이런 위트니꾸라든지 상자방이라든지 멀경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체를 에워싸고 있는데, 알고 보면 에워싸고 있는 부분이 가장 먼 곳이고 끝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멀경에 관해서 설문해자에
뭐 경부, 멀경부에 보면 요 읍외, 자 읍밖을 일러서 교라고 한다 그러는 게 교. 자 읍이 있고 교가 있다 그랬죠. 자 읍은 기본적으로 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를 이제 읍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읍. 그래서 우리가 그 도시 할 때 오른쪽에 나타나는 마을 도자죠. 고을도 마을도 할 때 오른쪽에 나타나는 요 우부방을 고을읍에 비유하고 있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를 실제 읍이라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밖을 일러서 뭐라고 하느냐? 교라고 부른다. 교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일정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살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지역을 싸고 있는 어떤 큰 성벽이라든지 그 보호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밖을 교라고 한다 그랬죠. 교. 그 밖을 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교의 밖을 일러서 야라고 한다. 교의 밖.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곳이 읍이고요. 자, 읍이고. 자, 읍 밖을 교라고 하고, 그 교를 지나면 거기 이제 들야라 그런단 말이에요. 들야. 그러면 이제 들야를 또 건너서 지난 것을 수풀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그 자신이 살고 있는 주거 공간과 점점 멀어지면서 부르는 그 이름 자체가 다 다르다는 것이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읍내 그러면 주거 공간이 내가 살고 있는 마을 아니고 교외 그러면 일단 읍밖을 읍외를 교라고 하는데 그 밖을 자 우리 뭐 야라고 그랬죠. 야 그 밖을 그 다음 임야라고 부르는 말도 다 여기서 온 겁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나오는 그 마을을 부르는 명칭 자체가 다 다르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하면서 이제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회계와 분지하여 자 건방설도 하시니 건방설도 자 건설이란 말이 여기 나오죠. 건설. 그럼 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울 건자라고 하죠. 세울 건자. 자 세우다 일으키다 요 건자가 그래서 세울 건자는 아시겠고 그 다음에 설자도 베풀설이라고 하는데 베풀다는 말은 일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어떤 판을 벌여주는 것 그리고 도와서 남한테 이제 도와주어서 혜택을 받게 해주는 것을 이제 베풀다고 하죠. 근데 그 사진을 찾아보면요 또 두 번째 설자도 세우다 설립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갖춰지다 온전하다는 뜻도 베풀 설자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나라를 맨 먼저 세우기 위해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건과 설은 같은 개념으로 뭔가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맨 먼저 건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 세우는 게 건이고 설은 기반 시설, 요즘 말하면 인프라죠. 기반 시설을 갖추어 놓은 연후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보면 일정 무슨 대규모 주택 단지를 세울 때 맨 먼저 땅을 골라서 산이라든 뭐 땅을 고르는 작업을 하죠. 뭐 터파기를 한다든지 땅을 고르는 작업을 하고 가장 기초되는 시설을 하잖아요. 그래서 맨 먼저 산이 있고 들이 있고 강이 있을 때 이 자체를 메우는 평탄 작업을 하는 것을 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평탄 작업을 할 때 뭘 해놓냐면 뭐 길도 만들고 밑에 하수도 수로 뭐 기간 시설이라고 그러죠. 아래쪽에 갖춰진 시설을 만들어 놓은 연후에 건물을 짓고 한 그런 행위를 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자연의 상태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데까지는 건과 설 두 가지가 한꺼번에 진행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면 이제 건설회사 그러죠. 그래서 건설회사 면연을 낼 때 맨 먼저 보면 뭔가요? 토건이라고 하죠. 토건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구조물을 제거를 하고 기간시설을 갖추는 그러한 토건회사가 있고 그 토건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난 연후에 그 위에다가 건설에 집을 짓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건설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맨 먼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방을 세우게 된다는 건데 요 방자가 나라 방자입니다. 방자가. 요 방자가 나라 방자예요. 실제 이제 나라 국이 있고 나라 방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나라 방자는 우리가 많이 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란 말을 쓰죠. 자, 그러면 대부분 동쪽이라는 개념이죠. 그러다 보니까
동방이라고 많이 쓰고 있는데, 실제 동방이 아니고 나라 자체를 지칭할 때는 동방이라고 불렀습니다. 동방. 그러면 이 방은 나라라, 원래 나라라는 의미예요. 나라라는 의미인데, 나라라는 의미도 이제 요 나라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실제 요거는 정식 정식 용어로서 나라를 쓴 게 아니고, 그 나라라는 자체를 음을 빌려와서 우리나라 이제 여러 역사서에서 나타날 때는 나라라는 개념을 자 요렇게 우리나라에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부를 때 중국 사람들이 한자로 부를 때는 우리나라를 해동이라고 했죠. 해동. 자, 이 동방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나온 해동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를 또 동국이라고 불렀잖아요. 동국이라고 부르는 요 자체가 전부 중국의 입장에서 이제 부르게 되는 거거든요. 되는데 요 방자가 무슨 의미냐 하면 이거는 고대 국가의 성립 과정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맨 먼저는 우리 혈거, 동굴 생활이라든지 초기 상태, 혈거, 가족 중심의 사회에서 부족 중심의 사회를 이끌면서 여러 집안이나 피가 다른 사람들이 맺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는 초창기 때 나타날 때는 서로 집안과 집안들이 서로 이해관계를 뒤로 하고 대표자를 뽑아서 전체 하나의 부족 국가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생겨나는 것이 다른 집안들이 하나로 뭉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연맹체 부족국가라고 하거든요. 연합체, 연맹체 부족국가.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고대 국가든 어쨌든 하나의 그 왕 아래서 모두 통치를 받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른 세력은 갖고 있지만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하나의 연맹체, 하나의 그 어떤 목적을 하는 연맹체 국가를 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한 이제 나라라는 말 자체도 그래요. 요 나자는 기본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우리 조상들이 해동축기와 같은 역사서에도 이렇게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분명히 나타나 있고요. 나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찌 나자예요. 어찌 나자고 라자가 우리 비단 나자라고 하지만 이제 펼쳐져 있다는데 요 라자가 기본적으로 우리말 속에 나타날 때는 복수형 천미사로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들이란 거예요. 그럼 나가 뭐냐? 요 나라는 것도 중국의 중심에서 변방이나 이민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왼쪽 편에 나타나는 이 글자는 원래 요 나아갈 역자죠. 나아갈 염자인데 수염염자 할 때 밑에 쓰고 있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 중국 사람들이 서쪽에 있는 요 구렛나루 수염이 아주 특징인 서양 사람들을 부를 때 이 나자를 썼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나타나는 우방은 땅이라 지역이란 뜻이고, 그래서 변방 이민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나라 하면 변방 이민족들의 집단이란 뜻이 원래 나라예요. 나라. 이것을 음차죠. 소리 자체 나라는 음차를 해서 이제 요렇게 이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현대 중국에서도 요 나자를 볼 때는 요 나 그래가지고 현대 중국 사람들이 요것을 지시 대명사로 써요. 이것 그것 저것 할 때 이것 그것 그것이라는 의미죠. 저것이 할 때 그 저것 3인칭의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변방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집단을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시대 때 요 방은 나라라는 개념인데 변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무리 집단, 그것을 정식 국가라기보다는 나라라는 개념이었는데 연맹체였죠.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실제 우리나라도 고구려, 신라, 백제가 처음에는 소규모 단위의 부족 연맹체에서 이제 고대 국가로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얼마 안 됐습니다. 그때 이제 이미 한나라에서는 고대 국가의 형태를 갖고 있었고, 그래서 한나라 때 한고조 이름이 유방이잖아요. 유방. 그러다 보니 이 방이란 소리 자체가 그 유가의 사람들은 피휘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황제나 임금이 쓰던 이름을 다른 관직 명칭이나 다른 사전에서 사용을 못하는 그런 피휘라는 어떤 그런 관념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자를 못 쓰게 되고 다른 나라의 개념을 국을 갖고 오는 겁니다. 국. 그래서 요 나라국이라는 의미 자체도 그거예요. 나라국이라는 의미 자체도 끝에 보면 에오 싸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에오 쌀 위가 있고 안에 있는 요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우리 혹이죠. 혹시 할 때 의혹 할 때 이제 그 혹인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무리란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무리들, 변방에 있는 족속들을 다
포함한 그 영역을 모았다. 그 뜻으로 이제 국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현대 국가, 근대, 현대 이후는 지금 뭐, 내셔널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정치적 형태, 이념, 사상이 통일해서 하나의 영역을 위한 나라라고 쓰지만 예전에는 그랬었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방이 원래는 나라의 개념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국이라고 바뀌게 되고 한나라 유방 고조가 등극한 이후에 피휘, 요 방이라는 글자를 써서는 안 된다는 관념 때문에 국이라는 것을 대신 쓰게 됩니다. 쓰게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건방이니까 나라를 일단 부족 연맹체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연맹체 안에다가 도시, 즉 마을을 건설했다는 뜻이에요. 세웠다는 뜻이에요. 마을을 세웠다. 그래서 우리 말하는 여기 이제 도시 할 때 이 도자는 그냥 왼쪽에 있는 게 넘자자, 놈자자라는 거죠. 이놈 저놈 할 때 넘자.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나타나는 것은 원래 그 고을읍의 의미가 있죠. 고을읍의 의미가 있죠. 마을이라는 의미죠. 자, 이놈 저놈들이 몸들이 다 모인 곳이란 뜻이에요. 도자가. 그래서 도자를 지금 또 중국 사람들은 뭐 떠우 그래가지고 모두 다라는 부사로 씁니다. 요 자체를 모두 다라는. 그러니까 요 자자는 이놈 저놈 모두 다 모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할 때 뭐 도합 얼마다 할 것 같으면 총계 모두 모아서 할 때 도합이라고 쓸 때도 요걸 쓰는 거죠. 자, 아무튼 요 도시 도자라는 개념 자체는 초기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죠? 뭐 들판이든 주인이 없는 땅이란 것이죠. 그 나중에 제왕들이 그곳을 정복을 하든지 획득을 해가지고 구획을 그어가지고 땅을 나누어서 나중에 거기다가 부족 연맹체들을 각각을 다 세우게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부족 연맹체 안에 부족 안에다가 마을을 세우게 됐다. 도시도자가 마을을 건설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옛날 성인들이 마을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사해지 내에 기국유만이라. 기국유만이라. 자, 사해, 사해는 바다, 뭐, 사방 동서남북의 내 바다 안에 그 나라가 만이나 있었다. 이거.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예전에 이제 부족 단체, 그냥 부족의 입장에서 하나 자체가 국이란 개념이거든요. 국이란 개념이기 때문에 부족 안에도 한 집안들이 또 여러 개 있잖아요. 그죠? 그 숫자가 만이나 넘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 해가 나오는데 해가 나오는데 제가 아래쪽에다가 아주 여러분 다 아는 글자들을 써놨죠. 그죠? 이 내용이 정확히 여러분들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될 건데 그 고대 중국의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이제 말하 역사서를 쓸 때 가장 초기 때 나온 역사서를 이제 산해경이라고 합니다. 산해경. 산해경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산해경을 읽어보면 여러분들도 나중에 실제 이제 좀 기본적으로 한자를 공부를 하시고 직접 읽어보세요. 남들이 해석한 책들은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이 한문을 배워가지고 문장을 배우고 한자 공부를 하시다 보면 엄청나게 재밌기도 한데 그 산해경에 보면요 아주 전설적인 아주 괴랄한 괴수들이나 아니면 그런 현상들에 대한 아주 괴랄하죠. 아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기록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알고 보면 이 산해경이 전 세계의 모든 대륙이 흩어져 있는 각종 그 사람들과 그 나라 사람들의 민족이나 부족의 사람들의 삶을 아주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상 기록이라고 보는 것이 더 상식적이란 말이에요. 이건 볼 때 관념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냐 달려져 있는데 알고 보면 요 산해경에는 상고시대부터 더 이전에 아주 초상고시대의 각 나라, 각 지역의 그 제왕들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실제 그 역사를 연구한 사람들을 보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고지성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황제 헌원시 때부터 나중에 하나를 세웠다 하던 하우시까지 거의 한 500년 가까이의 그 전 세계, 중국 중심입니다만은 전 세계의 그 각 지역의 역사서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를 이해를 못하다 보면 아주 판타지 소설 같은 그러한 것들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산해경에는 아무튼 동물 이름이 수없이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동물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동물이 아니고 사실은 그 동물을 토템이즘으로 하는 부족의
그 대명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에도 뭐 보면 거기 호랑이가 나오고 뭐 곰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요즘 우리가 동물에서 볼 수 있고 정글에서 볼 수 있는 곰이나 호랑이로 볼 것 같으면 그 내용 자체가 어떻게 곰이 사람이 됩니까?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자 그 굴 속에서 마늘하고 쑥을 먹고 기도를 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 당시 곰이나 호랑이를 토템으로 하는 하나의 부족이라 생각하면 훨씬 쉽잖아요, 이야기가. 그래서 이 산해경에 보면 고대 국가의 그 제왕들이죠. 제왕들의 강력, 땅들 뿐만 아니고 그 당시의 백성들의 삶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산과 해가 나오는데 아까 이야기했잖아.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맨 먼저 이런 마을이 있으면 업이 안쪽에 있습니다. 업이 있으면 업 밖을 지나면 요거를 교라고 그랬잖아. 아까 교. 그죠? 요 교를 또 넘어서면 있는 게 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들. 아까 들 같죠. 그죠? 들을 넘어서면 있는 게 숲을림이라고 했잖아요. 숲을림.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아까 말하는 경계지역, 요 경계지역이라는 거예요. 국경이라는 거예요. 그럼 국경에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여기에 산이 있는 거예요. 산. 그래서 실제 보면 분지와 같은 옛날에 분지와 같은 땅 요 안쪽에 모든 한 부족이라든지 사람들의 주거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국내 안에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 너머에는 뭐예요? 산 너머에도 평원이 있고 땅이 있는 거예요. 자, 요 산 너머를 해라고 하는 거예요. 해. 산 너머를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 중국에서는 지금도 현재도 마찬가지 않네요. 아래쪽에 남쪽하고 동쪽, 중국에서는 동쪽, 남쪽만 바다가 있지 북쪽이나 서쪽은 바다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왜 해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래서 실제 이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해에는 바다 해자는 우리나라도 바다를 표현할 때는 옛날에 뭐라 했습니까? 바랄이라고 그랬거든. 바랄. 우리나라 15세기 때까지 14세기 15세기 때 바다를 바랄이라고 표기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동사가 지금 이제 바라다 보다. 자, 그러니까 바다는 뭐냐면 아까 요 산에 올라가서 산이 모든 경계 지역의 맨 끝에 있잖아요. 그죠? 바깥쪽에 영역에 있는 거예요.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밖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 밖을 쳐다보는 저 수평선, 지평선 그때까지 그 영역이 바로 바다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해라고 하는 것은, 그지? 국경지대에 있는 가장 멀리 있는 높은 산 위에 올라가도 그 너머에 있는 곳을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실제 바다일 수도 있고. 자, 그러니까 사해지내 그랬으니까 일반적으로 산으로 둘러싸 있는 요 네 지역이 있죠. 그 보면 다시 써야 되네. 안내자입니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안내자가 있고 바로 옆에 또 동서남북으로 사해가 있는데 요 안에, 자, 그러니까 안쪽 땅과 바깥쪽 땅 그 안에.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왜 우리를 해동이라고 했겠어요. 해동. 자, 중국에 있는 국경지대 산 너머에 또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해동이라고 한 거예요. 어쨌든 그 바깥 경계 지역의 너머에 요 전체 이게 세계라는 거,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사해지내, 요 사해라고 하는 인간이 바라볼 수 있고 갈 수 있는 모든 땅들, 그 땅들 안에 그 나라의 숫자가 만이나 있었다 그 말이에요. 만이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산은 알고 보니 국내라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바다는 국외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물리적으로 볼 것 같으면 산은 육지죠, 육지. 육지의 대표적인 것이 양이에요, 양. 육지의 대표적인 양이에요. 이거 대표적인 양인데, 이야기를 계속하면 너무 길어지겠지만은, 왜 대표적인 산과 양이 서로 통하느냐 할 것 같으면, 양도, 아니면 소도 실질적으로는 머리, 양의 뿔이라든지 소의 뿔, 머리를 가지고 글로 형상화했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다른 게 아니고, 산해경에 나오는 모든 글자들은 다 비유를 들고 있는데, 인간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사회를 구성하고, 또 나중에 공동체를 만들면서 어떤 사회적 가치의 기준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생산과 교육을 통해서 인간 사회가 자족 사회에서 교환의 시대로 이제 진입하게 되다 보면 모든 물자를 자급자족할 수 없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것과 교환하기 위해서 이제 화폐가 필요한 거예요. 이 말은 처음엔 또 물물 교환의 시대가 생기다가 이 너무 불편하니까 화폐의 시대를 만들게 됐단 말이에요. 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화폐의 단위로서 처음부터 돈이 생긴 건 아니지만은 고대 사회에서 물물 교환을 할 때 화폐 가치, 화폐의 기준이 뭐냐는 것이죠. 기준이. 그때 존재했던 게 사람들이 사는 땅 안에 국내에서 특히 양 자체가 아니고 양의 가죽이란 거예요. 특히 검은 양의 가죽을 화폐의 가장 비싼 기준으로 설정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노예를 아니면 물건을 사고 팔 때 양가죽을 화폐로 사용한 기록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 있는 게 검은 암양의 가죽은 사람으로 칠 것 같으면 조금 화폐 대용으로 해서 보통 그 양 한 장을 가지고 종 세 사람과 거래를 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종을 사와 가지고 나중에 보면 그 종으로 사온 사람들이 나중에 제후에 그 부처로 된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실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양의 가치가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제일 비싸고 제일 높았다는 의미에서 매산자도 가장 지형적으로 높죠. 그래서 글자 속에 보면 매산이 나오면 최고다, 가장 높다, 그런 가치주의 최고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매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글자 중에 나중에. 그래서 이때 육지의 대표적인 거고요. 그리고 육지의 대표적인데 나중에 이제 여왕도 처음에 처녀가 여왕이 됐다가 나중에 후대를 낳으면 어미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모후가 되면 모후 중에서도 가장 모후 중에 모후가 뭐냐 하면 우리 매양매라 그러죠. 매양매. 위에 나타나는 요 글자가 보면 그 한자의 글자를 보더라도 그 어머니 중에 모 중에서도 머리에 뭔가 머리 관을 쓰고 있는 사람이 매양매자예요. 매양매자. 근데 요 매양이 매가 아니고 요 매자가 원래 매양의 매양, 산양을 뜻하는 거예요. 산양. 그러니까 아까 말한 가장 비싼 검은 암양, 요 매자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면 이제 우리 글자 중에 이런 글자가 있어요. 글자 중에 이걸 가지고 우리 고울선이라고 하죠. 우리 조선을 할 때 곱다. 고울선. 이 곱다는 말 자체는 뭐냐면 가치가 2배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곱다. 곱셈 할 때 곱. 아주 고아하다, 곱다. 아니면 고아하다, 높을 고자, 최고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말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이 선자를 나중에 사전에 딱 찾아볼 것 같으면 뭐 빛나다, 선명하다, 깨끗하다, 좋다, 아주 좋은 걸 다 여기 해놨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새롭다, 싱싱하다는 의미가 있는데, 근데 산의 지역 그 안에 경계 지역 바깥 지역을 바다라고 했잖아요. 바다. 저 그때 바다. 바라본다. 멀리 있는 육지. 자, 그 바다인데 실제 보면 바다의 대표적인 또 생명체는 고기잖아요. 고기. 여기 고기 왜 어가 나타나냐면 보세요. 고기어도. 요 물 점을 찍어놨죠. 아래쪽에 점이 있죠. 요 보면 요 말무자 같이 이어놓으면 밭전 모양 같죠. 요 머리 같죠. 그 실제 고기 어자의 글자 형성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보면 산은 그러니까 육지의 대표적인 가장 비싼 존재는 양이었고요. 그리고 바다의 가장 대표적인 존재는 고기잖아요. 그래서 양과 고기가 만났어요. 양과 고기가. 이런 경우는 아주 새롭다는 거고, 고기 입장에 봤을 때는 둘 다 싱싱하다는데, 우리 이 말 중에 사전 보면 드물다라는 게 드물다. 이 물고기와 양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은 아주 드문 현상이죠. 근데 드문 현상이 아니에요. 이거를 다르게 또 생각해야 돼요. 뭐냐면 양은 들에서 살죠. 물고기는 물에서 살죠. 자, 그러니까 보면 뭐예요? 들물이요, 들물. 들과 물. 그러니까 드물다, 뭐라는 거예요. 드물다. 그래서 드물다, 희귀하다, 이런 일은 거의 없다, 적다. 이런 뜻이 또 요 선자 안에 뜻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생선이라든지 싱싱하다는 뜻도 있지만 물고기, 날 것 그런 뜻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것이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고, 괜히 또 이야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갑니다. 자, 아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제왕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개념 자체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산이라고 하는 내지역과 요 산의 지역이란 내지역의 밖에 있는 외지역을 바다해로 표기했지만 꼭 현재의 바다가 아니고 아주 땅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들을 이야기하는데, 저 멀리 있는 땅들, 전 세계 땅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하나의 요 안에는 수만 개 나라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요 나라는 그냥 운영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국가 체계를 갖추고 나라 일국 지중해 나라 안에는 각각 요 둘 치자 설치했다는 거. 둘 치자 뭐를 주와 군을 설치했다는 거. 그 안에 아니 뭐지? 그 안에다가 주와 군을 설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주와 군 중에 또 뭐냐면 각자 또 나누어서 향정을 그 안에다가 또 설치했다는 거예요. 나누었다는 거예요. 여기 나눈 주와 군, 그리고 여기는 주와 군, 그 다음에 여기 향과 정. 자, 요거는, 실제 이제 역사 속에서 국가가 출현하면서 생기게 되는 행정 조직이죠. 중앙보다는 지방의 행정 조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와 군이 뭐냐? 이거는 정치 체계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정치 체계를. 자, 중국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 대부분 이제 주나라 때까지는 봉건제죠. 특히 이제 종법제, 봉건제 국가라고 그러죠. 역사책을 보면. 그래서 이거 봉건제는 이제 중국에서는 주나라 때 시행된 겁니다. 그래서 왕족이나 공신들을 이제 요충지, 아주 요충지의 그 제후로서 봉하다 임명을 해가지고 왕실의 땅을 지키는 인물로서 쓰이는 거예요. 방패막이로 쓰는 거예요. 이 당시 이제 주나라의 왕족 공신들이 제후국만 임명할 수 있는 제후국이 한 50여 제후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원래 그 바깥쪽에 있는 원래 그 지방에서 대대로 토호로서 제후 역할 같은 그런 레벨에 있는 사람까지 아마 800여 명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나라 이전부터 존재했던 사람이 800여 명에다가 제후들이, 그 다음에 제후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주나라 왕족이나 공신이 한 50여 명까지 할 것 같으면 850에서 한 900여 명의 제후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안에 하나의 제후국 안에 또 조그마한 지역을 또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을 나중에 보면 더 시간이 남으면 이야기하지만 뭐 경대부사라고 해갖고 그 관직 명칭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할 때 봉건제 할 때 봉 그러면 천자가 그 외곽 지역에 제후를 임명하고 주고 거기 이제 토지를 주는 하사하는 제도를 봉이라고 하죠. 봉. 그리고 이제 봉건제도는 토지를 하사하는 나라를 세운다는 의미여서 우리가 봉건제도라고 하죠. 그래서 제후들한테 땅을 나눠주고, 너는 거기에 제후를 해 하면서 그런 행위를 우리가 이제 분봉이라고 합니다. 분봉. 그래서 제후들한테 땅과 함께 또 자기를 내려주는 것을 봉자기라고 하죠. 봉자기라고 하죠. 자기를. 거기 나중에 또 이 제후국은 제후국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면 그렇게 해주는 이유는 중앙정부가 주나라면 주나라의 중앙정부가 전체적 나라를 다 직접적으로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주요 지역에는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주요 지역에는 자기와 핏줄이 같은 그 왕족들이라든지 아니면 나라를 세울 때 그냥 혈명으로 맺은 그 공신들은 자기네들이 아주 좋은 지역이라든지 가까운 지역에다가 하고, 특히나 중요한 것은 그런 정법이란 것은 혈연 중심의 그 질서를 통해서 중앙정부에서 제후까지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그 땅을 주고, 계약이라기보다는 좀 서양의 제도가 조금 다르죠. 아무튼 땅을 주고 그 권리와 의무를 다할 것을 종용을 했죠. 그러면서 종묘, 사직에 제사를 올리고 그런 종법 질서. 그러니까 서로 혈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계 질서를 중시하고, 그리고 제후들한테 제사에 또 참여하고 제사에 쓸 공물을 공급하는 책무를 부과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봉건제의 핵심이에요. 이러다가 춘추 전국시대, 이제 주나라 시대가 춘추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나중에 진나라가 통일하게 되죠. 그래서 진나라가 통일하게 되면서, 진나라에 나타나는 게 이제 군현제예요. 군현제. 이 봉건제가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보다 더 효율적으로 중앙에서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군현제예요. 군현제인데, 알고 보면 이제 지방행정제도예요. 이제, 호족들한테 주는, 그 제후한테 주는 땅들이 전부 다 외곽지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행정제도를 이제 지방에다가 군과 현을 나눠서 황제가 임명한 관리를 딱 보내가지고 직접 통제하도록 만든 게 군현제예요. 요즘 말하면, 그냥 임명제예요. 지방호족이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군현제가, 군은 좀 큰 지역이고, 현은 군 안에 있는 곳이 바로 현인데, 요즘 같으면 이곳
경상남도면 경상남도 같은 개념이고 도 안에 있는 군의 개념이. 근데 지금 그건 다르죠. 다른데 그 당시 처음 진시황이 만들 군현제 때는 36개의 군이 있었다고 그래요. 36개의 군. 자, 그래서 군이었고, 그러다 보니 나중에 군과 현 외에 나중에 이제 주와 도를 넣어가지고 뭐 주현제, 주군제, 도주제 이런 행정구역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진시황 때 뭐 역사 공부를 합니다만 글자 공부를 하면서 한다 생각하세요. 그 진시황 때 이제 군현제를 해갖고 기본적으로 그 당시 진시황이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한 나라들을 나누어서 만든 군이 36개 관리를 차출해가지고 직접 통제를 하게끔 한 데가 36개의 군이었어요. 그리고 군 아래 이제 현이죠. 자, 군 안에는 군의 수장은 이제 군수죠. 군수. 근데 군수인데 지금도 우리도 군의 군수라고 하는데 군 안에 군수인데 나중에는 이제 군수를 태수라고 이름이 바뀌게 되죠. 한나라 들어와서. 그러면 현은 현령이라고 불렀고요. 불렀는데 이게 이제 진시황이 그 얼마 못 돼갖고 한나라한테 무너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나라가 들어서고 한나라도 좀 갈팡질팡 하다가 나중에 한나라 무제 때 이 36개가 되는 요 군을 따로 정리해서 14개의 주로 만들게 됩니다. 더 큰 개념으로 14개의 주를 만들게 되고 주 안에다가 각각 36개 군을 집어넣은 것이죠. 집어넣고 이 체계를 그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를 관장하는 골주자인데 주를 관장하게 되는 사람을 부를 때 우리가 자사라고 불렀죠. 자사라고 불렀습니다. 뭐 유주자사 하듯이 자사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이 도계의 개념이, 도는 다른 게 아니고 이 자기네들 같은 다른 사상을 갖고 있는 변방에 있는 부족이나 이민족 국가들, 저 원래 이민족 국가들도 따로 영역이라든지 경계를 지어서 묶어서 만든 편제가 바로 도예요. 그러니까 도라는 개념은 이민족 변방에 있는 부족들의 나누어서 만드는 행정체제라기보다는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실제 여기 나타나는 게 군현, 그다음 군현제부터 시작을 하고 나중에 나서 주의 개념이 한나라 때 들어왔다가 나중에 도의 개념이 생깁니다. 그러면 군현처럼 이 외곽지대에 있는 요 현 단위 안에 있는 마을을 또 향이라고 하는 거고, 향보다 작은 것을 또 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개념으로 각각 만들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한나라 안에는 일국지 중에는 각각 두었다는 거예요. 둘치. 주군을 두었다는 거예요. 주와 군을 두었다는 것이죠. 주를 두고 14개 주 안에다가 원래 진짜 36개에 있는 군이 있었는데 편제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주군 안에다가 향정이 있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각 향과 정으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뭐 이 행정구역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고지성인이 회갸 분지하여 건방설도 하시니 사해 진해에 기국유만이요. 이 일국지 중에, 자, 한나라 안에 각각 두었다는 거죠. 주군은 그곳에다가 주와 군을 뒀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군지 중에 그 주군의 안에는 각각 각 분이죠. 향정을 그 안에다 또 나눴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이것만 해도 쉽게 꿰갔죠? 자,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은 좀 어렵지 않은데, 자, 보면, 실제, 이제, 위성곽하여, 자, 요 위는 항상 나오면 하다, 되다, 지다, 만들다, 삼다, 여기다, 여기라고 그랬죠. 그죠? 여기서 이제 만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설치하면서 성곽을 만들었어. 성곽을. 성을 쌓은 거고, 곽은 테두리 둘레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성곽을 만들어서, 자, 여기, 자, 이어집니다. 연결 어미처럼 쓰인 겁니다. 연결 어미처럼. 왜냐면, 서의자가 전치사가 되려면 뒤에 명사나 명사구가 와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명사구의 의미가 아니죠. 그죠? 자, 어쨌든 연결 어미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곽을 만들어서, 어구. 오는 이제 막다는 의미죠. 구는 외구 도적들이란 거예요. 그리고 공실을 만들어서, 위공실. 자, 공실을 만들어서, 처인. 자, 사람들을 거처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쟁기뢰에다가 보습사자거든요. 보습사. 그죠? 뇌사라고 그러죠. 근데 농기구들이에요. 농기구. 쟁기와 보습을 만들어서, 자, 교민, 백성들을 가르치고 경가한다. 요 경은 바깔경자고, 그죠? 가는
어떤 파종해갖고 뭐 심을 갖자거든요. 밭을 갈아서 종자를 심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위부증하여 부증. 자, 요 부는 가마솥이고요. 요 증은 찌는 도구죠. 시루죠, 시루. 자, 그래서 밥그릇 가마와 시루를 만들어서 자, 교민, 백성들을 교화하여 가르쳐서 백성들을 화식하도록 가르쳤다는 거예요. 화식하도록. 그냥 날 것을 먹지 말고 불로서 가열해서 나쁜 병균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제거한 화식을 하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거죠, 주거. 배와 수레를 만들어서 작주거. 자, 만들어서 도로로 다니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뭐 잠깐 그림으로 제가 살펴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부산진 순절도라고 해가지고 임진왜란 당시의 장면들 그림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부산 진성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왜구들이 쳐들어온 모습이고. 자, 그래서 성곽을 만드는 이유는 외부에서 누군가 쳐들어오면 막기 위해서 보호막이죠. 담장에 있는 것을, 그죠? 자, 그래서 그 당시는 전부 다 음락국가, 촌락국가, 음락국가였기 때문에 성 형태의 약간 높은 곳에서 외벽만 쌓으면, 요 성 자체 전체는 성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은 자체에 있는 모든 것을 성이라고 하고, 외곽에 있는 테둘레, 뚫레, 울타리를 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곽을 만들었어. 자, 어자는 아까 막을 어자라고 그랬죠. 막을 어자. 막어서. 그 다음에 구는 이제 외구 구자예요. 외구가 뭔 줄 알죠?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나 잘 알죠. 그죠? 자, 도둑구. 외구구가 도둑구. 아니면 때를 지어서 백성들 재물 약탈하는 사람들을, 그죠? 이거 구라고 그러죠. 자. 막을 어자입니다.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요 어자 있죠? 요 어자가 기본적으로 어거할어라고 그래요. 어거하다. 말을 처음 들어봅니까? 어거하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 다스리다. 짐승들을 길들이란 뜻입니다. 짐승들을 길들이고 다스리란 뜻입니다. 요 자체가. 자, 그래서 어거할 어자인데 위에 보면 요 어자. 그걸 보면 임금님이 한 모든 행위가 앞에 아닙니까? 그지? 사화할 때 모든 이 어가 들어갑니다. 전부 다 다스리다, 길들인다. 그 길들인 주체 앞에 어자가 붙입니다. 그래서 요 보면 요 어자 여기서는 밑에 보일 치자가 와갖고 그 막다라는 의미로 구하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자, 궁실하여 궁실. 자, 궁과 실인데 궁은 기본적으로 우리 보면 요 여자가 있어요. 여자. 이래 쓰기도 하고 요래. 원래 이거 사람 성씨여이기도 하지만은 하늘에 있는 별자리이기도 합니다. 별자리. 그리고 뭐 법칙이나 음률, 그 다음에 법칙 리형해가 또 등뼈 있죠. 등뼈. 이 하나하나가 제 척추뼈에 척추뼈가 이어 붙었다는 겁니다. 그 별자리란 거는 실제 이제 궁은 원래는 따로따로였는데 하나를 아우르는 게 그래서 요 집궁이라죠. 집이란 말은 전체가 하나를 모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궁이란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궁전을 볼 것 같으면 요 집과 요 집 두 개를 이어놨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둘 이상이 있는 것을 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궁할 때 집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을 모으다는 의미가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궁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일반적으로 집이라든지 가옥, 대궐, 궁전 뭐 한편 또 많죠, 그죠? 그리고 뭐 동사로 쓰면 살다, 거주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몸공자 있잖아, 몸공자. 그리고 원래는 그 다 별자리에서 왔다는 겁니다, 별자리. 그래서 이제 궁궐을 할 때, 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진시황, 진나라, 한나라, 이전에는 춘추전국시대까지는 궁 자체가 집이었어요. 집이었다가, 나중에 궁궐의 의미가, 지금 우리가 대궐, 궁궐의 의미가 쓰인 거고요. 궁실 할 때, 궁실, 요거 집실이죠. 집실은, 기본적으로 저 안쪽에 궁이 있으면 저 안쪽에 사람들이 사는 집을 실제 이제 방이 있으면서 주거하는 공간이 집실이에요. 원래 보면 지금 현대에 있는 현대랑 조선시대에 있는 일반 우리 한국에 있는 집 구조를 보더라도 남자들은 사랑채 그리고 안방마님이 뭐 여인들은 저 안쪽에 있죠, 그죠? 그래서 안방마님이 있는 안채는 실이라 하고요. 실이라고.
그 다음에 사랑채는 당이라고 했어요. 당. 자, 사랑방을 당이라고 했는데, 요 당은 기본적으로 약간 높이 짓는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실제 높이 짓기는, 뭐, 사랑채도 높이 짓지만은, 안채도 약간, 뭐, 좀 촉대를 올려갖고 높이에서 짓습니다. 자, 아무튼 그 공실이고, 아주,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거 다양한 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글자들이에요. 시간을 내서 한번 나중에 따로 공부하고, 궁, 골, 전각, 전부 다 집전, 전각, 가, 당, 그 다음에 저택할 때 저택, 요도 저택 다 집이죠. 뭐 실, 옥, 뭐 집옥자고, 집사자고, 집헌자고, 동헌할 때 헌. 그 다음에 요것도 집원자고, 집관자고, 요건 호, 지게호지만 원래 집의 의미죠. 뭐 지부, 집주, 전부 다 집의 의미입니다. 집의 의미니까 나중에 모아서 전체 다 알아볼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쟁기 뢰자에다가 요 보습 사자예요. 쟁기가 있고 보습이 있어요. 여기 쟁기죠. 쟁기.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잘 알죠. 그죠? 자, 보습이란 건데 보습이란 건 다른 게 아니고 가래. 자, 가래는 일반 삽같이 생기는 거에다가 구멍을 뚫어 갖고 줄을 연결해 갖고 한 사람은 손잡이를 잡고 양쪽에서 끈을 당겨 갖고 서로 이제 노동 힘을 합쳐서 하는 게 요 가래죠. 가래. 그래서 가래는 요 가래 앞쪽에 있죠. 앞쪽에 요 날, 앞쪽에 날. 그죠? 날이 묻어지면 요 서로 끼웠다 뺐다 하는 거거든요. 자, 요게 보습이에요. 보습. 여기 보습이에요. 보습이 있고. 또 다르게는 뭐 삽 모양으로 같이 여러 가지 생이 있는데 요걸 이제 따비라고 해요. 따비라고 그래가지고 풀이나 뭐 풀뿌리 뽑는데 밭을 갈 때 쓰고 쟁기보다 좀 작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보습 자체가 여기 끝에 있는 게 요 보습이라고 그랬죠. 보습 자체가 좀 좁고 작죠. 그 다음에 요거는 극쟁이 뭐 훌칭이라고 하죠. 요것도 쟁기와 비슷하죠. 그죠? 쟁기와 비슷하고 이런 농기구들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농사를 짓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다양한 도구들도 만들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여기 뭐 이제 쟁기와 보습을 만들어 가지고 교민, 바깥 경자죠. 경가죠. 요 경은 밭을 갈고 가는 종자를 심다라는 뜻이에요. 심을 갖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죠? 밭을 갈고 요 가짜는 요 벼화가 있기 때문에 심을 갖자입니다. 밭을 갈고 종자를 심는 것을 가르쳤다. 백성들에게 밭을 갈고 종자를 심는 것을 가르쳤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의식주 중에 식이죠. 먹는 부분에 요 가마죠. 가마. 장작불에 요 가마솥인데 오마이뉴스에 있는 뭐 사진을 가져온 겁니다. 그 가마솥을 가마를 만들고, 또한 요 시루 떡시루가 뭔지 알죠? 찜기. 지금 엎어놨죠, 그죠? 찜통, 요 찔정자입니다. 찔정자. 찜기고. 그래서 부증하여, 잠깐만요. 지우고. 이거 뭐지? 부증을 만들다 그랬죠? 가마와 시루정자예요, 시루정. 자, 가마와 시루를 만들어서, 자, 화식이냐, 그냥 생식이 아니고, 불을 가열해서 먹는 음식을 만드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자, 일반적으로는, 배주자죠, 배주, 그 다음에 수레니까 마차든, 뭐, 우마든, 자, 작주거하여, 만들었어. 배와 수레를 만들어서, 자, 도로를 지나다, 다니다는 의미죠. 다니고, 지나게 했다는 겁니다. 중국, 소주에 있는 모습이고요. 뭐, 이건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영국인지 아닌지, 우리 이미지를 갖고 왔는데. 자, 이렇게 해서, 뭐, 전체적 내용은 많지는 않지만은, 실제, 과거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달려가서 서당에 처음 가서 세상 물정을 모르는 아이한테 가르칠 때는 너무너무나 어려운 내용들이죠. 아무튼 정치의 그 행정 구역 단위에 대해서도 봤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의식주에 관계된 어떤 문명의 기술에 의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생활 기구들을 사용하는 것, 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옛날에 성왕들이 다 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그 오행에 관한 내용이에요. 오행에 관한 내용인데 그것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음양 말고 오행의 법칙이죠. 상생과 쌍극의 법칙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지편 세 번째 편이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